이번에는 국정농단 재판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와 법정에서 벗어나서 병원을 네. 찾았는데요. 발가락 부상 때문인데 이렇게 외부로도 나갈 수가 있는 건가요? 좀 좀 아프긴 아프신 모양이네요. 실제로 지난 재판 같은 경우에 한 3번 정도 발가락 이상을 이유로 해서 재판에 나오질 않았었죠. 그러면서 어떤 3회 이후에 출석했을 때는 그 전까지는 해도 비교적 높은 구두를 신고 있다가 법정 출석할 때 같은 경우에는 샌들을 신었고 다리를 저는 그런 모습을 보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어떤 치료를 했는데 그 부분이 완치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기본적으로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 양호실이 있듯이 의료실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의료실 내에서 어떤 치료가 되지 않을 때는 이른바 원외 치료가 가능한데요.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서울구치소 내에서 치료가 힘드니까 재판에 와서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이 아시다시피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는 강남 성매병원인데요. 바로 재판을 마치고 가서 거기에 진료를 했는데 아실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구속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구속 집행 정지를 해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단계는 아니고 외부에 나가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단계에서 지금 지난주에 이와 같이 박 전 대통령이 외부에서 진료받은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부상이 좀 심각해졌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병원을 찾는 과정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거의 007 작전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하는데요. 예, 보시고 황승민 앵커가 좀 설명 좀 주시죠. 네,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이동을 하는데 경찰의 1개 중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또 아이고. 병원 직원이 50여 명이 배치가 됐고 이동 경로도 병원에서 이제 천으로 장막을 쳤습니다. 제 오른쪽 그림이 참 보기 그런데 이불로 온몸을 가리고 이동을 했습니다. 진짜 모든 이제 엘리베이터도 좀 통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 모임에서 결과론적으로 이 재판을 하는 과정까지 참여를 해갖고서는 극렬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또 박 전 대통령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꼬집는 또 시민들이 양극단이 굉장히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 가톨릭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민간으로 누구든지 이제 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굉장히 이 신변 보호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엄중하게 보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박 전 대통령이 저는 저 상황을 보면서 전쟁인데요, 저기 보니까. 그렇죠. 취재 경쟁까지 있고 예. 이불로 얼굴을 가리면서까지 가는 상황. 그러니까 저 안에서 박 전 대통령은 또 어떤 신경으로 이동하게 됐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언론이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정도까지만 하고 너무 지나치게 실제적으로 몸이 아파서 병원 가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 정도로 좀 예. 일본 언론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할애해주는 일정한 선을 같이 공유하고 지키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죠. 이 말씀에 저도 공감이 되고요. 단순히 이번에 발가락이 아팠던 걸 떠나서 사실은 지금 이제 10월에 판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주일에 4일 재판을 하는 게 그런 얘기는 하십니다. 이렇게 좀 보통 사람도 일주일에 2, 3일 재판 받기도 힘들다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4번 재판하는 것은 저도 거의 법조 생활 한 20년 정도 해보지만 사실상 저런 케이스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건 자체를 1심 구속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것은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피고인으로서 절차에 협조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어떤 피고인의 특수성, 나이라든가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어떤 사법부의 지혜, 그리고 또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치권이나 이런 데에서 나름대로 여론으로서 어떤 그런 비판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어떤 결정을 했는 사법부에 대해서 개인적인 판사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은 정말 특히 정치권에서 자제한다는 그런 어떤 성숙한 어떤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고인도 힘이 들겠지만 참 사법부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아무리 사법부가 강단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언론에서 매일 이런 식으로 조명을 한다고 하면 사법부도 아주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전 의원 재판을 받았던 그 재판장님 같은 경우에는 판결 선고한 이후에 언론에 뭐라고 했냐 하면은 그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본인은 신문, 언론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오히려 오직 기록을 통해서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고 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봤는데요. 그와 같은 사법부의 노력 그리고 그것을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주기 위한 국민들과 어떤 정치권의 관심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아무튼 어서 빨리 좀 뭔가 매듭이 지어지고 이런 혼란이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북한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지난 28일 밤에 북한이 한밤중에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좀 대화를 제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격이잖아요. 거의 뭐 북한 입장에서는 날짜를 맞췄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일을 맞춰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베를린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날을 중심으로 군사 분계선 상황에서의 모든 적대적 도발 행위들을 중단하자고 했는데 7월 27일 당일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외신 입장에서 7월 27일을 기점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보도들을 계속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살짝 피해서 하루를 늦춰 발사한 거지만 결과론적으로 서명을 했던 날짜는 김정은이 사실상 발사를 지시한 날짜는 27일이기 때문에 네. 거의 이제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 북한은 미사일로 이렇게 나름대로 응수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대화를 중심으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든지 간에 지난주 금요일 통일부 대변인 같은 경우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화를 중심으로 한 북핵 문제 해결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러한 전략 자체의 수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던 것과 좀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늑대 소년처럼 늑대화해도 이제 북한이 하도 많이 도발을 하니까 좀 무감각해진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강도 중국과 접경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발사 시간도 늘 오전이었는데 이번에는 심야에 발사를 했습니다. 또 경도를 파가지고 안전에 보관을 했고 뭔가 이전과는 좀 더 달라진 도발의 수위가 높아진 실질적 위협으로 느낄 만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우리나라 5월 9일 대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 만에 일요일 날 새벽에 발사를 했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도 일요일 날 새벽이 발생했는데 사실 그와 같은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가슴이 철렁했었는데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대북 유화 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이끌어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끌어내기는커녕 지금 연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사실 정전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음 날 일요일 밤에 사실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상당 부분 지금까지보다 기술적 개선이 있었고 또 위치라든가 어떤 발사되는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상 ICBM의 개발의 완료 단계에 왔다라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상당 부분 당혹스럽고 강한 어떤 압박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7월 4일 발사, 7월 28일 발사인데요. 제일 아래쪽 사거리가 제일 주목이 됩니다. 지난 7월 4일은 7,000에서 8,000km고 이번에는 거의 1만 km입니다. 저것의 의미는 미국 본토를 바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라고 김정은이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저 말이 사실이라면 1만 킬로를 날아갈 수 있다면 김정은의 말대로 김정은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사실상 손에 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입장이 좀 밝혀졌습니다. 네. 레드라인 임계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레드라인 임계치, 레드라인이라는 게 넘으면 안 되는 선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화성 14형 미사일, 그러니까 ICBM에 준한다라고 생각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했던 이게 이런 거거든요. 레드라인에 근접하는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은 우리 정부도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언론을 비롯한 외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기점은 어디까지냐는 얘기를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라고 하는 건 미 본토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확보한 ICBM의 완벽한 개발, 그리고 6차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의 소형화, 이 두 가지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건데 거의 대다수의 지금 게임 체인저의 역할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가 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됐을 경우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대한민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직접적인 거래와 협상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대화를 제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도 서둘러서 바로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사드 발사대 4개에 대해서는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다 거친 뒤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서둘러갖고 사드 4개 발사대에 대해서 선배치라고 환경영향 평가는 후에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도 과거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대북 정책으로 좀 전환되게 되는 그런 측면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좀 이번 미사일 발사 계속된 도발로 인해서 좀 입장이 선회되거나 바뀌거나 그럴 여지가 있는 걸까요? 실제로 이제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한미 관계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
혹은 예. 중국과 러시아와 대화할 수 있는 여지인데 이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국방부 차관 또 뭐 청와대 안보기획실 분위기를 좀 봤을 때도 어쩔 수 없이 사드 배치의 기존의 어떤 현실을 구체화하는, 그렇지만 이제는 오히려 역으로 중국의 대화, 사드의 여파에 대해서 중국과의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한국이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될 구체적 빌미를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이 전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다 본질적인 한미 관계 중심의 어떤 대북 관계, 그렇게 가겠다는 의지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예, 의원님께 한번 반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북한이 저렇게 2,000km, 1,000km 계속 사거리 늘릴지 몰랐습니까? 저희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전에는 북한이 저럴지 몰라서 그럼 사드 배치를 약간의 유보하다가 이제 저렇게 하니까 이제 북한이 저렇구나 하고 새로 알아서 사드 배치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 진보 진영에 대한 어떤 비판의 핵심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예. 사실 지금 가다피라든가 아니면은 이라크에 있는 후세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케이스를 보면서 이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핵이 곧 생존이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절대 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로서는 거의 예측을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최대 압박과 같은 미국이나 전 세계적인 어떤 기류와 다른 어떤 기류를 보낸 상태 속에서 결국 시간만 벌어준 것이 아닌가. 오바마 정권에 대해서도 사실 8년에 대해서 공과를 얘기하지만 결국 지금까지의 어떤 전략적 인내 정책이 사실상 파탄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대북 정책도 수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그러면 전쟁을 할 것인가. 지금 현재 미국 CIA나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북을 마치 핀셋 타격, 평양 타격하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이로운가.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확답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대안으로서의 어떤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두 가지 투트랙을 놓고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한국 정부의 특성이 있다.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의원님께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대화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이번에 사드 배치 단호하게 추가 배치 협의하겠다고 한 것처럼 양면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대화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대화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어야죠.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계속 대화하자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계속 장기간에 자기 스탠스가 꼬이는 과정이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이 시점을 기조로 해서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말하자면 전술적 수준, 전략적 어떤 확실성을 담보했다. 저는 오히려 높게 평가하고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기에 잘 중국을 판단하셨다. 얘기할 수 예. 중국에 대해서 사드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았다.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중앙정보국의 국장이 공개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을 축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그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군사 활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내용을 보면은 이 부분을 비밀 공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더 이상 외교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순간에는 이와 같은 어떤 특별한 어떤 공작, 비밀 공작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외교란 것은 뭡니까? 대화와 물밑 협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까지는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그 임계치를 넘어섰다. 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라고 지금 미국 정부가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의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찬성하는 그 여론조사가 60% 이상 나온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할 때 지금 미국으로서는 그와 같은 생각이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말 잘해주시기를 국민들이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종합적인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절대 전쟁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과 어떻게든지 핵 위협을 좀 제거할 수 있는 계기가 계속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